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의학계열 전형 분석 및 대비에 대해서 설명할 울산 화봉고등학교 교사 신광윤입니다. 지금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학계에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의학계열과 또는 입시 분야에서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반응들의 결과로 어떤 그 영향들이 있을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000명이 확정된다면은 지금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전형 계획들이 모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수시 전형 요강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된 시행 계획만 가지고 올해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5월달 이후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월 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2035년까지 10,000명 이상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2035년까지 최대 10,000명의 의사역이 확충돼서 의료 어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대체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40%인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늘려서 지역의 의사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 대학 정원에 배정되려면은 교육부에서 정원 인가가 나야 될 것이고 수시 요강에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 정원 배치 절차 등을 거쳐서 추후에 실제 학교별로 지역별로 얼만큼 증원할지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 의대 설치 현황들을 언론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에 일단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인원이 많은 좀 그 규모가 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특히 인천, 경인 지역에 보면 의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정원 50명 이하의 대학들을 미니 의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니 의대들의 인원을 많이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의료의 중심이라면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겠죠. 지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정원들을 또 많이 늘릴 것 같은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정원 현재 의대 정원이 110에서 120명 이상 되는 규모가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지는 여력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조금 작은 미니 의대들을 살펴본다면은 경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한두 개 정도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2,000명을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총법 절차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협회에서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실습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부학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의 이 인체를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실습에 필요한 어떤 그 시설이나 그러면은 그 재료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그냥 사표를 내겠다, 전공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증원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직접적인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에 좌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대학의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계를 낸 상태로 지금 정상적인 어떤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과 대학장들도 350명 정도가 적합하지 2,000명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초기에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3,000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3,000명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대체로 대학 본부와 그다음
의과대학 간에 약간 협의해서 대학본부 쪽에 이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계 집단 사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복지부는 수리 금지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총법 참여한다면서 실제로 지금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입시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스카이 이공계 정원의 절반에 맞먹는 의대 증원, 그렇다면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은 의대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스카이에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나 스카이에 실제로 입학해 있는 학생들마저도 의대 쪽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졸업생부터 직장인, 학교 현직 교사까지 의대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분석한 기사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고3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 2,000명의 정원 그 증가폭들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이공계지 그 현직자들에게 더 큰 대입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의대 증원이 주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의대 가지고 지방 유학을 떠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의대 2,000명 늘면 서울대 중위권도 의대 합격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이 성적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약대 정도에 지원할 거라고 기대했던 학생들마저도 의대 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까지 생각했던 학생들까지도 이제 의대 쪽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입시 성적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 상위권 이공계 입학생 거의 2,000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공계 대학들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이제 직접적으로 카이스트나 포스텍, 자,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여러 이공계 특성화 대학마저도 합격자들의 성적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의대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취업 안 끌려요. 의대 광풍. 스카이 무더기 등록 포기했다. 이번 2024 정시 전형이 끝나고 나서 나온 분석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일부 학과들은 정시 합격자들이 50% 이상이 합격을 포기하고 나갔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의대 중복 합격하면서 서울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서울대 정시를 합격할 정도의 성적이라면은 내년에 다시 도전했을 때 의대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대기업에 이미 그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학생들마저도 등록을 포기하고 의학계열로 이제 옮기려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료계가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증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의사가 배출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의과에 간다 그러면 예과에 주로 진학을 합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본과 4년을 거치게 되죠. 본과 4년을 마치고 나서 4학년 때 뭐 한다? 이제 국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수련의 과정을 받습니다. 수련의 1년을 받는데 이것을 전공들을 다 돌아가면서 수련을 받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수련한다라는 말로 인턴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턴 과정을 안 밟아도 됩니다. 일반 의로서 그냥 병원에 취직하거나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관이 되거나 또는 공보의, 공중보건의로서 일선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이 1년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실제 전공을 정해서 전공과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수련을 받는 것이 전공의 과정이고요. 전공의 과정이 끝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치료 활동을 하고 또는 이제 학술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교수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임의 과정을 밟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임의는 1년에서 2년까지 연차로 계약을 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의를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이제 일반 개원의가 되거나 또는
월급 받는 의사, 봉직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다시 군대에 간다면은 이제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의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교수 자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로 지금 의학계가 이 증원에 대항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느냐. 의학과, 그 다음에 의과 본과 학생들은 대체로 지금 휴학계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부하고 지금 이제 일부 의학계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수업이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휴학계가 처리되는 경우는 많이 낮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휴학계를 내놓고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본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병원에 실습을 들어가서 실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 합격을 응시를 하기 위해서 실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습을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9월과 그다음에 1월 달에 가서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국시 거부하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수련이가 지금 이제 국시에 합격해서 실제 의사로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기 전에 자, 수련이 계약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근데 수련이 계약을 철회하고 수련이 과정을 밟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들은 지금 대체로 뭐 한다? 이제 사표를 내고 전공의를 포기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의들이 이제는 이제 2월 말까지 1년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을 연장을 포기하겠다. 이게 이제 2월 말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수련의 그러니까 인턴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전임의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전임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 했을 때 대학병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참여하는 분위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들은 대체로 교수이면서 병원에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겸임이거든요.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겸임을 해제 신청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교수로 활동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 그다음에 병원에 의사로서의 의료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이 의료계와 굉장히 큰 어떤 마찰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의료계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 올해 이제 3월, 4월 이제 타협해서 해결한다고 끝나지 않을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대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들은 부분들을 과연 연내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국시를 거부했을 경우에 국시를 또 지난 2020년처럼 다시 한 번 더 재형시기를 줄 것이냐. 그다음에 수련이가 지금 계약을 처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내년 병원은 이제 1년 동안 했던 수련이 과정에 있는 의사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순조롭게 증원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나 걱정,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4월 말이 되어서 실제로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는 시점에 가서야 확정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또는 미니의대 우선 증원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증원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 대기업, 대학간 협의 후에 4월 이내 대학별 정원 조정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의대생의 국시 거부, 인턴 및 전임의 계약 철회, 의대생 휴학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많은 어떤 의학계의 어려움들을 지금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입시 쪽에서의 예상되는 그 변화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이나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이 졸업생 의대 입시 준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은 대체로 정시, 수능을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를 맞춰서 수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일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그 수능 응시 인원들이 특히나 상위권의 응시 인원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학평이나 모평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올해 수능을 잘 볼 것이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상위권 이공계 이탈 인원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2학년, 3학년 학생들까지도 난 차라리 의대에 다시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이
수요가 굉장히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상위권 대학에 이공계에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학생들이 차라리 의학계열로 가겠다라는 어떤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제 연쇄적인 어떤 이동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또는 이공계 상위권 대학들이 어떤 그 입학 성적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가기 어렵다고 느꼈던 중위권 대학 이공계 지원자들이 상위권으로 이동할 수 있겠고요. 그럼 중위권 대학에 가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는 제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학교들에게 더 큰 부담과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학계 이공계의 입학 성적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교 재학생들이 이공계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인문계열 기피 현상이 또 커지겠죠. 또 하나 지역 인재 중심으로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결국 수도권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지방 전학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5년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중학교 3년 과정도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입학을 수도권에 했다면은 지역 인재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지방으로 이주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얼마 동안 있었느냐 따질 때는 9년을 따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2년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같이 만약에 농어촌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6년을 따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역 인재의 조건도 이런 이동 문제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의학계열 이전에 발표된 시행 계획에 따른 2025 모집 인원이나 아니면 전형 분석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대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의예과 현학 및 모집 인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지금 39개 대학에서 3,016명을 모집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3,058명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42명.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예과 모집을 안 합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40명이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2명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전년의 입시 결과 동점자를 1명씩이나 2명씩 이렇게 추가 합격시킨 경우, 같이 합격시킨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정원에서 좀 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3,058명인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어떤 시행계획상의 모집 인원은 3,016명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의 인원이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어떤 자격 조건이 된다면은 정원회를 노리는 것들도 의학계열 진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의 15.2%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제 15%가 넘는 지역이 보면은 전라도권에서 16.1%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28% 나오는 거고요. 충청이 1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이나 전라 같은 경우는 남도, 북도 지역 다 합한 것이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다 보니까 그럼 단일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 의학계열 진학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까지, 대구 경북까지 합한다면은 이 전체 비중이 2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맞먹는 정도로 굉장히 모집 단위가 큰 그런 지역대입니다. 그다음에 치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죠.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치의회에서 모집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전라 지역입니다. 광주와 전북 지역의 전체 비중이 본다면은 서울보다 더 많은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치의학계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의 지역 인재를 넣으면서도 전라권에 혹시 일반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의학과 현학 및 모집 인원입니다. 한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이 10.3% 나와 있죠. 근데 대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4.9%. 그다음에 전북 지역에 16.5% 이렇게 모집 인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대구 한의대나 전북 지역에 있는 어떤 한의대를 같이 이제 노려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의 현황을 보시면 수의는 전국적으로 11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대 건국대가 22%고요. 나머지 지역이 좀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상국립대에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 지역들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약학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 지금 경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제 민원이 모집돼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 지역에도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9.7%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나 약대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여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분산돼 있거든요. 여대에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라면 서울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학계열 시기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정원의 모집까지 같이 분석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는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원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단위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정원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정원에 정시에 모집하는 경우들은 대체로 서울 지역의 학교들이 이렇게 정시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정원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를 한번 단순한 인원 숫자로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뭐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시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방에 많이 있겠죠. 종합 전형은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 전형 비중이 많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전형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 전체 비중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치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한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 비중이 높고 수의 같은 경우 교과 비중이 높죠. 약학 같은 경우도 교과 비중이 높고. 그럼 이제 만약에 치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종합과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전체 인원을 100으로 똑같이 놓고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는 이제 정시 비중이 가장 높은데 교과나 종합이나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치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종합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치의예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은 치의의 종합 전형의 어떤 전형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서 종합 전형 위주로 준비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의 같은 경우 자 보면은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하고 건국대 이외에 지방에 있는 수의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과 가겠다는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 관리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비중이 또 산이나 수의 쪽은 굉장히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과 같은 경우는 종합이나 교과나 좀 더 비중이 비슷하긴 한데 교과 중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네, 의예과 지역 간 전형별 인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파란색이고요.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과 비중은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이 절대적으로 높죠. 종합 전형의 비중은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 인재나 지방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교과 내신 성적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인서울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이제 종합 전형에 대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시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의 인원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정원의 수시에 교과 전형으로 지방은 대부분 교과로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자격이 되는 학생이라면은 교과 성적 관리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노려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의학과 지역이나 서울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종합전형 인원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교과가 지역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의예과나 다른 어떤 그 전공들하고는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교과 전형의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지역이나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은 이제 수시에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의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의학과 비슷하게 지방은 교과 중심, 그다음에 수도권은 이제 종합 이렇게 넘어가고 종합이나 정시 중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한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이제 교과 중심의 이제 모집이 굉장히 수시에서 모집이 많다 보니까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의 지역 간 전형별 인원 비교 보면은 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역의 이제 교과 전형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이제 수시에서 정원회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들은 정시에서 모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지방에는 교과 중심, 수도권은 종합 중심, 그 다음에 정시 중심 이렇게 가는 흐름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의학과 수능 최저 기준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입시에서부터 이 영역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로 넣었던 것들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친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삼합사가 대체적인 어떤 많이 이제 추세이고요. 좀 더 높여본 학교들은 4합 5 정도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합사에서 4합5에서 3합4까지 정도는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최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만약에 증원 2,000명이 될 경우에 자연계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재수나 삼수, N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들이 들어온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과를 만약에 의학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지금 자신이 내고 있는 등급이나 100분위 이런 점수들보다는 원점수를 내가 얼마나 더 관리 잘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그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어떤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원점수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최저에서 밀리지 않을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최저를 맞추고 등급을 맞추고 100분위에서 그냥 좀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늘어날 때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내 위치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게 공부하고 내용과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최저는 교과하고 그 차이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제 3화 5 학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럼 약간 한 단계 정도 낮춰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경우들이고요. 올해 새롭게 이제 계명대학교가 최저를 종합의 최저를 없애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전형들의 특별 전형에 이렇게 최저가 없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이제 계열과 다르게 의대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도 최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한다 하더라도 최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보면은 역시 3합4가 대체적인 어떤 경우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영역 제한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영역 제한이 없으니까 인문계열에서 그냥 쉽게 의학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최저를 맞출 때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1등급 내지는 상위 100분위를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득점을 받아야만, 원점수의 고득점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같은 경우야 뭐 자신의 어떤 논술 능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교과나 종합전형에서도 이렇게 영역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특히나 의대에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치의의 수능 최저를 보겠습니다. 역시 삼합4, 삼합5 이렇게 삼합6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의학과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요 자료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번씩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한 번씩 분석해 보는 그런 과정을 밟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의 수능 최저 기준들이거든요. 자, 교과에서 삼합5, 삼합6 이 대체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의예나 치의보다 약간 낮은 단계로 내려오는 경우겠죠. 그럼 이제 최저 수준에 따라서 의학계열에서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에서 선택이 되는 거니까 결국 수능 최저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가 내가 의학계열에 어느 정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교과하고 수능 최저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경합하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의 수능 최저 보면 이제 삼합4는 없지요. 삼합4는 이제 건국대 논술에서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삼합6, 삼합7, 뭐 삼합7, 삼합7, 삼합8 이렇게까지 내려옵니다. 그 의예과로 봤을 때는 한 2단계 정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에서 최저 없는 학교들이 의예나 치의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예과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수의예나 이런 어떤 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어떤 우려는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약학과 수능 최저입니다. 약학은 이제 삼합4부터 삼합5, 삼합6, 삼합7까지, 그 다음에 삼합9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다. 삼합7, 8, 9, 이런 밑에 이제 그 최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특별 전형들이 많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삼합5, 삼합6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예과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다음 종합전형을 보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삼합5, 삼합6, 삼합7, 삼합7이 좀 더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지원 폭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교과,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교과 등급 가지고 합격선을 이제 지원선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최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전공이 달라질 수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어떤 그 계열과 다르게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또는 수능 최저 수준의 도달 여부, 이것이 지원 가능한 어떤 전공이나 지원 가능한 학교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수능 준비에 많은 어떤 노력과 그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는 삼합4, 삼합5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예과 면접 유형별 시행 대학들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교과의 면접, 특히 MMI를 두고 있는 학교가 건국대, 그로컬, 건양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인제대 정도가 있고요. 재시문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보겠다. 영남대 의학창의인재 전형이 해당합니다. 근데 인적성 전형 면접으로 보는 학교가 가톨릭대, 고신대, 연세대, 미래, 을지대 정도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MMI 보는 학교 건대, 글로컬, 경북대, 지역인재, 서울대, 성균관대, 한림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시문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보겠다라는 학교 경희대, 고려대, 그다음에 아주대, 연세대, 인적성. 연세대는 인적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까지 이 재시문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서류 기반 면접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인적성을 보겠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학계열의 지역 균형
추천형 전형입니다. 이건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학생 선발해라라는 원칙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천형으로 모집을 하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 인하대, 경희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까지 자 교과 77명을 모집하고요. 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한양대가 이번에 이제 추천형 전형을 신설을 해서 25명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시 추천형 전형에 서울대 10명, 지역균형으로 제 정시 모집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의회 같은 경우 교과에 23명, 정시에 10명, 한의에 11명, 수의에 이렇게 교과 5명, 종합 4명, 약대는 교과 48명, 종합 19명, 정시 10명. 이렇게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 또는 학교의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역인재라는 것은 그 출신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죠. 지역에 있는 중학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2025년 입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다음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다음에 특히나 지역인재 해당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이 60%고 전라 지역 62.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이나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요런 경우는 이제 왜냐, 특히 충청 같은 경우 종합전형 비중도 수도권만큼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멀지 않게 느끼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과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보다는 수도권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지역들 수준으로 지역 인재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부울경 지역은 85%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게 부산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 지역, 특히 부산대학에서 수의회 같은 경우 경상대, 국립경상대에서 50명, 50%, 25명을 지역인재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인재 40% 충족 요건에 대체로 이제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60%를 지금 상향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60%를 넘어서는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엄청난 어떤 변화의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의학계열 진학 기회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의회 같은 경우 이제 부울경 지역 45.3%, 약학은 부울경 55.8%, 거의 50% 이상, 50%에 근접하거나 이상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 출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들 한번 살펴볼게요. 의예과 같은 경우 부산대가 지금 80%, 수시는 전체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고 나머지 20%의 학생들은 이제 정시 모집에서 일반 학생들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75%, 인제대는 49.5%, 이것도 이제 50%에 근접하고 있죠.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신대 50%고요, 동아대 86%, 울산대가 이제 40%, 그래서 13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기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지방에서 내가 의대 가기가 쉽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낮지 않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죠. 경상국립대나 지금 동아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사람에 따라 이게 굉장히 높은 기준일지 낮은 기준일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3.6이다 보니까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최저가 낮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대보다 경상국립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은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낮다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 낮다는 것은 수능에 좀 불리하면서 교과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최저가 높다는 것은 교과가 좀 낮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충분한 학생들한테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가 88%,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삼합사다 의대와 큰 차이가 없고요. 한의회 부산대가 75%, 그 다음에 동의대가 31%. 근데 31%니까,
또 40%안 되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40% 넘으면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의에 경상국립대 46%, 약학은 부산대가 80%, 경상국립대 42%, 경성대 34%, 인제대 39%.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 인재 모집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역 인재 인원이 조금씩 지금 이제 플러스된 인원은 지역 인재의 특별 전형, 저소득층, 지역 인재 저소득층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결국 수능 최저 수준을 내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의학계열 전형의 변화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변화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종합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정시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 대비 2025 시행계획에서 달라진 점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요거는 이제 4월 달 말 가서 시행계획의 변화, 그 다음에 입학 요강의 확정, 요 단계에서 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분석하는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특징적인 학교를 본다면, 계명대가 일반 전형의 교과 면접을 신설해서 면접 대비해서 면접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종합에 일반 전형의 수능 체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류나 활동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고, 그다음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과 상관없이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신대가 이제 확통 선택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변경했고요. 동아대가 지역 인재 1단계 선발 배수를 6배수에서 10배수로 늘렸습니다. 6배수. 그리고 지역 안에서도 지역 인재를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6배수로도 이제 좀 불안한 걸 느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도 6배수의 인원이 종합전형 수시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대가 3합 3에서 3합 4로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고려대학교가 종합의 학과부수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고요. 연세대가 이제 전체 어떤 그런 모집 전형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의예나 의학계열만 해당이 하는 게 아니고 교과 전형의 면접을 이제 폐지했죠. 이게 재시문의 학업 역량 면접이었는데 이걸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교과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합에서 학업 역량을 이제 인적성 면접으로, 재시문 면접인데 역량 면접이 아니라 학업 역량 면접이 아니라 인적성 면접으로 바꾸기 때문에 면접 비용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일단 학생들로 봤을 때는 연세대가 지원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내신과 수능 최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가 이제 종합의 융합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합니다. 융합 인재 전형이라면 옛날에 다빈치 전형이라고 불렀던 그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고요. 한양대가 이제 종합 일반 전형을 추천형, 그다음에 서류형 두 개로 분리해서 추천형 이제 전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요. 재적 인원 11%까지가 지원 가능한 인원수고요. 그다음 재수하는 학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다음에 치의, 수의, 한의의 전형 변화인데요. 쭉 살펴보면 이제 연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 변화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수의에서 경상국립대 교과 과탐 2과목 반영하는 이제 절사라는 것이 평균 반영보다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면이 생깁니다. 평균 반영이라면 1등급과 2등급, 평균이면 1.5등급이죠. 1.5등급이라면은 결국 2등급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절사를 한다면은 0.5를 없애는 거죠. 그럼 1등급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된 어떤 전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학의 과목 지정을 폐지해서 확통을 선택해서 응시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한의에서 대구 한의의 교과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요. 부산대 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약학과 전형에서 경상국립대 최저 과탐 2과목 반영이 절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보고 지원의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 또는 종합 전형에서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성적과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연합 학력평가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는 어느 정도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몇 등급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라는 것은 그 수준의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최고 난도의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 나와도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못 푼 학생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라면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결국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어떤 학습 방법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학과 과학의 원리 이해 수준과 심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재심은 있는 면접 전형이나 또는 논술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이 역량 있는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재심은 면접 전형에 지원하거나 또는 논술 전형에 지원해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의뢰인이 되려 하고 어떤 의뢰인이 되고 싶은가? 이게 사람들이 진심을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면접 있는 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뢰인이 되고 싶은가 노력하는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된 적합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또는 실제 의사들에게 내가 왜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또는 경험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진로 비전을 정한 후에 진로 개척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 이게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또는 진로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자율활동 특기사항 또는 이제 관계되는 과목의 교과 세특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키운 역량들 그런 여러분들의 만의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서 생기부에 반영한다면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마 상황에서 합리성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는가. 이것은 뭐냐? MMI 면접에서 상황 판단 능력들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나 또는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인성적인 영역들을 판단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나. 이건 이제 인성과 도덕성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에서 의학계열 종사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량과 능력들을 키워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시가 가능할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을 응시한 전체 학생이 50만 4,588명이고요. 그중에 재학생이 32만 6,646명으로 6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5.3%는 누굴까요? 바로 졸업생들, N수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입니다. 자, 졸업생들 같은 경우 수능을 2번째 치는 학생들이고요. 또 1년간 수능만 준비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능의 고득점을 차지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나의 역량보다 수능에서는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수능의 결시율이 한 10.9% 정도 됐습니다. 10%의 결시생은 누굴까요? 이 학생들은 수능 응시하고 왜 시험 치러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수시 합격자들입니다.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어떤 학교일 것 같습니까? 네,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입니다. 상당수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럼 나보다 수능 성적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내 아래에서 한 10%가 빠지고 내 위에 한 30%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내 위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평이나 모평에서 내가 받는 성적을 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일반 재학생으로 봤을 때 조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왜? 학평, 모평의 응시자 성격과 수능의 응시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1, 2등급에 50% 이상은 N수생입니다. 그럼 내가 96% 1등급 받았습니다. 수능에 몇 등급 나올까요? 1등급 힘들 겁니다. 왜? 50% 이상이 N수생이라면 그러면 재학생들 중에 몇 프로 이상이 그러면 1등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98% 이상이거든요. 그 98% 이상을 안정적으로 내는 학생이 아니라면은 1등급 기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능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 우선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재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생이라면은 수능에 고득점을 받고 특히나 표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재학생이라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등급 중심의 성적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등급 관리가 되려면은 원점수에서 높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이후로 상위권 재수생들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재수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어려운 과학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면 수능의 고득점이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고득점자 중 N수생이 증가하고 정시는 그래서 N수생이 유리하다. 재학생이라면 그럼 어떻게 지역인재,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수능을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지원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수능 성적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국어와 수학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점수는 다 1등급 학생들입니다. 자, 100분위로 봤을 때는 96부터 100까지 이렇게 5개의 점수가 나오지만, 근데 표점을 보시죠. 국어는 133점부터 150점까지. 그 다음에 수학은 130점부터 148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점수로 쪼개집니다. 그럼 내가 150점의 1등급을 받느냐, 133점의 1등급을 받느냐.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폭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냈으니까 내가 이 의학과 갔을 때 최고 성적이 아닙니다. 표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변환 표점으로 100분위를 이용하던 학교들이 좀 많았었는데 점차에 조금씩 이제 단순 표점을 계산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단순 표점이라면 내가 받은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목의 난이도라든지 응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에 따라 내 성적이 달라지는 표점 특성상 응시자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이 낮고 내 점수가 높은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표점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작년 수능에서 본다면은 과학 탐구에서 최저점을 낸 건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이 68점이 표점의 최고점이었고요. 최고점을 낸 건 화학입니다. 화학2가 80점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과목의 점수차가 몇 점인가? 12점이죠. 그럼 의대 지원할 때 12점 차라는 것은 당락을 결정할 이상의 점수 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과학에 굉장히 유리한 학생들이 과학2를 선택해서 만약에 최고점을 받았다. 그럼 이 학생은 수학이나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 지원, 정시 의학과 지원이 굉장히 이제 수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가 과학2를 의무 규정에서 빼는 바람에 과학2 지원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실제 고득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제기 과목에 진심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이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과투에다 가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더 큰 폭으로 자기들이 했던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에서 지원할 때는 이제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같은 등급에서 1등급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 기준이 서울대 작년에 입시 그 기관들에서 예상 배치 점수를 낸 게 431점이었거든요. 431점을 내면 국어는 148점, 수학에 148점, 탐구에서 67점, 68점 정도면 130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대에서 만약에 탐구2, 화2를 쳐가지고 80점 받은 학생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은 국어 속에서 12점의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네, 물론 이 학생이 이제 탐구 1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탐구 이제 한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고 또 이제 표점의 어떤 그런 그 해석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게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난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고서는 특히 의학과, 의학계열 중에 특히 의학과는 정시에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의학계열 지원을 위해서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보신다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합격사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전국 단위 어떤 특별한 학교, 특목고나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교과 성적에 필요한 요소는 뭐죠?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일부는 교과와 관련된 교과 과목 선택이나 교과의 활동,
또는 교과 성적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가지고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땠죠? 자, 교과 성적과 함께 교과 비교과 활동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능 최저가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면접까지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다? 결국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특히 이건 한번 만들어두면 불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교과 성적이 불리한 학생이라면 결국 정시로밖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최대한 교과 성적을 잘 만들어 준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나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죠? 교과 비교과 활동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자, 수능 최저는 가변적이긴 하지만 올해 합격하려면 최저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부 관리와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제 종합전형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의 우선순위는 교과 성적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부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 2025학년 시행 계획, 그다음에 전년 결과 분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내용 속에서 좀 더 좋은 어떤 참고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